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수 있는, 더 많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양적 축소를 12월 1일부로 종료를 한다 했어요. 진짜 버블은 그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유동성만 보더라도 지금 8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결국에 혜택 보는 건 뭐죠? 채권이죠. 미국 국채죠. 반도체에 대해서 무관세를 그냥 해버리면, 최고국 대우를 하거나 무관세를 해버리면, 싸게 다 해놓고 협정을 그냥 클로징 해버리면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싸게 계속 공급하는지를 보고서 관세율을 정하겠다. 공급을 얼마나 미국 위주로 잘 끌어가는지를 보고서 다 계산해보고 관세율을 매기겠다. 앞으로 또 거쳐야 되는 관문이 남아있는 것이다. KB국민은행 투자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금리 0.25%를 인하하고 예상대로 시장이 예상한 대로 금리 인하가 나왔는데 지금 나스닥은 1.6% 하락했거든요. 요번 연준 회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QE를 위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고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릴 수 있는, 이제 더 많이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물론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은 상당 기준으로 4%까지 이제 내리면서 말은 조심스럽게 했어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QT예요. 양적 축소를 12월 1일부로 종료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페드의 북 자산 규모가 지금 6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겁니다. 근데 멈추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12월 금리 인하는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이제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정책으로 열어놓은 거죠. 근데 사실 12월, 1월, 2월 요 정도의 레벨에서 우리가 다음 달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내년도 하반기를 바라보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거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QT를 종료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 발행을 한 게 바이든 때 그 전에 이제 사실 장기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고 최근까지는 단기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금리가 지금 2% 정도, 2%만큼 이자를 내야 돼요. 연준 이제 재무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금액이 가중평균 금리가 조금 변하긴 하지만은 6천억에서 7천억 가까이를 매년 이자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 채권을 사줄 기관, 수급 주체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 정부는 계속 돈을 쓰면서 관세 수입으로 메꿀 수 있다고 그랬지만 관세 수입이 안 거치거든요. 수입이 안 거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산이 써야 되는 돈은 많은데 수입은 적으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세금은 올리지 않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선가 또 발행을 해야 돼요. 그 발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QT 종료를 했으니까 그 다음 차례 수순 뭐냐면 내년도 하반기쯤 물론 될 거지만 QE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양적 완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찍어내기, 네, 돈 풀기, 정확히 말하면 돈 풀기죠. 돈 풀기가 또 시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11월 우리 10월 FOMC를 보고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신 분들은 적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한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다. 현재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고, 만약에 QT를 종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영국, BOE, BOJ 모두 다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다가 멈추긴 했지만 이들조차도 경제의 약화,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지금 ECB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유로존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출 물량들이 계속 감소를 해요. 그래서 적자 리스크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건전 재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내 내부에서 굉장히 싸움이, 디베이트가 많았었잖아요. 재정 적자에 대한 리스크들. BOE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트럼프하고 관세 협정을 잘하면서 협정 자체에 대한 흐름은 올라탔어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자동차 관세가 10%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호적이에요. 올해 이번에 트럼프 이기 때 위너 승자는 영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자체의 여력은 사실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BOJ. BOJ는 이번에 이제 자민당에서 초고의 보수 성향을 가지신 총리가 다시 이제 오셨고, 그러면은 이번부터 또다시 굳이 미국에서 환율을 안 건드리면은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 뭔가 당신들 개입이야 라고 이제
경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환율을 약세로 만들어 수출을 계속 늘리고 싶은 게 욕구인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페드가 QT 종료를 해버리면은 다른 영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조차도 이제는 QT를 종료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린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먼저 이제 QE를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죠? 경제 자체, 산업 자체가 약하잖아요. 네. 지금 패러다임이 미국은 이끌어가는 게 AI가 명확히 있잖아요. 다른 국가들은 R&D 능력, 그다음에 그동안의 투자 익스펜디처 자체가 굉장히 감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IT 이 능력들이 상당히 적어요. 내수 살리기에, 수출하기에 버거운 거죠. 자동차도 사실 신차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미국 증시로는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 다른 국가들조차도 양적 완화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명분과 당위성을 주게 된다. 그러면 초고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풀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미 전 세계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GDP 대비해서 글로벌 트레이드, 교육 비중 자체는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줄어든다. 핵심 산업만 자기네들끼리 편을 먹어서 미국, 일본, 한국, 이제 대만까지 포함이 돼서 IT 관련된 수출은 서로 늘어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다. AI 밸류체인들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전 세계의 교육 규모 자체가 전통 제조업 쪽은 계속 추락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뭐냐면은 GDP 대비한 광의통화 비율 자체가 지금 14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숫자는 잠시 멈칫 코로나 때 피크를 찍었다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에 또 놓여진 겁니다. 전 세계 명목 GDP가 지금 120조 달러 정도에 육박을 하거든요, 대략. 근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토탈 에셋의 규모를 보면은 주식 채권, 그 다음에 금융, 어음, 여러 가지 매출 채권과 관련되는, 수출 매출 채권과 관련되는 그런 증권화된 것들을 다 포함한 그 가치가 486조 달러입니다. 또다시 금융화되는 전략들로 계속 전환된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 항상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미국이 힘들 때, 그리고 적자가 심해질 때, 항상 그들은 우뚝 이제 살아납니다. 왜? 돈 풀기 전략을 통해서. 또 한 번 레벨업이 되는 그런 변곡점이 와 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확장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젠슨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반도체에 대한 응용처가 넓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때는 사실은 이제 재택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상에서 회의나 이런 거 매체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 컴퓨팅 수요, 여러 가지 수요들이 많이, 클라우드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건 이제 재택을 안 하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고, 지금은 상품 베이스로 가니까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지 반도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능력 그리고 제조 그리고 투자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10년대에서 20년도까지 보면은 클라우드하고 이때 클라우드가 사실 이제 코로나 때 더 폭발적으로 늘긴 했지만은 스마트폰과 클라우드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8% 이상의 어떤 커패시티, 그러니까 생산의 능력 자체가 굉장히 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AI로 인해서는 매년 9%씩 계속 급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밸류체인을 상품 베이스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외 챗봇이었어요. 챗봇이었고 그 다음에는 뭐냐? 챗봇 다음에 나타나는 게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죠. 인공지능 로봇이 즉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어떻게 이제 세팅이 되고 산업 현장에 진짜 접목이 될지 그거는 26년도에 초유의 이슈인 거죠. 왜냐? 그 전에 2년 전에 보셨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패키징을 해요. 포장을 해요. 근데 사람의 무게와 그 짐의 무게, 패킹하는 이제 짐의 택배의 무게가 동일하니까 사람을 그 짐인 줄 알고 패킹을 하려고 로봇이 들어가지고 옮기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공지능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의 로봇은. 근데 촉각과 뉴럴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그 감각에 대한 그 센서티비티가 굉장히 높아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면은 이게 결국엔 뉴럴 네트워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망,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경망들을 그대로 갖추게 된다는 거고, 갖추게 되면은 그것이 산업 현장에서 어디까지 쓰여질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예전에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반도체가 발전을 했다라고 보면 지금은 상품이 어디까지 나올지, 어디까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일지에 대해서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맥시멈 포인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이 로봇가 나오고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은 그렇게 되면 결국에 텔레콤,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우리 이제 통신과 6G와 인공지능화된 소프트웨어와 함께 완전히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레이더나 아니면 카메라로 앞에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그다음에 앞에 차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고 그 속도를 유지하고 요 정도지만 이제 도로를 찾아다니는 거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회. 그러니까 양방으로 하는 거죠. 우리 이제 6G에서 통신을 계속 주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내부에서 AI로 또 판단을 하고 그래서 서로 계속 호환을 하면은 우리 사람이 팀맵이나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더 우수한 운전 실력을 뽐낼 수 있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적 완화는 버블을 계속 쌓아가는 과정 중이다.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캐패시티가 늘어나려면 결국엔 뭐죠?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자본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건이 지금 미국은 AI는 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타게이트 펀딩이 굉장히 몇천억, 수천억 달러 집중이 되지만 아직 브로드컴이라든지 이 동맹에 들어가지 않은 미국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결국 돈이 풀리게 되고 경제가 특히 고용이 안 좋다는 미명하에서 양적 완화가 내년도 하반기에 또 시작이 되면 또다시 묻지마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버블론이 일어나지만 아직 상품이 출시가 안 된 현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아직 QT 종료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날짜가 지금 10월 31일인데 아직은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QT 종료하고 내년 초반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윌러 이사나 아니면 미셸 보우만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과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늦었다. 이미 늦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각이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파월 의장은 중립금리가 3% 중반대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린다고 하면 지금 한 50ppb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차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서 이제 연준 의장이 되면은 이 중립금리를 3% 초반대다. 이렇게 외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제 내릴 수 있는 그 보폭 자체가 100pp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금리를 갖다가 더 내리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 달러가 약세이지만 캐리 트레이드가 이자가 싸고 잘 된다. 이런 거는 아직은 프레임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내년도 후반기가 되면 그게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짜 버블은 그때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은 0.25% 금리 인하했지만 12월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이제 양적 축소 종료한다고 했지만 양적 완화를 당장 하는 건 아니니까 야 이거 기대치에 비해 별로다면서 비트코인도 사실 떨어졌고 네. 나스닥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난 폭발적인 유동성 확장을 위한 발판이 마련이 됐고 내년이 정말 버블이 올 거다. 네. 그럼 지금 쌀 때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약간 옥신각신하고 뭔가 아닐 때. 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유동성만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 주요 G3하고 이제 일본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메이저 중앙은행들이 공급한 유동성 규모만 지금 8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규모 면으로는 늘어났어요. 물론 전년비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속도가 좀 더디긴 해요. 근데 말 그대로 우리가 물가가 2%씩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102원짜리가 105원이 되고 그다음에 109원이 되고 이렇게 복리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 자체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초고의 유동성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거는 이제 제가 집필 중이라서 이제 책이 나오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결국에 혜택 보는 건 뭐죠? 채권이죠. 그렇죠. 미국 국채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 수 있는 여러 개 그 돈의 풀을 갖다가 더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냐면은 전 세계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할 때 이런 이제 화폐가 나오고 그러면 혁신이다,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진실로 이야기를 하면은 실패다. 또 다른 실패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도구를 쓰는 것뿐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양적 완화는 지금 당연한 도구잖아요. 통화 정책 수단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양적 완화를 가져올 때 이게 돼? 말이 돼? 어떻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 실패를 덮기 위한 미국이 처음에
어떻게 보면 버냉키 회장이 그걸 갖다가 굉장히 화려하게 그 포장을 하면서 이것은 금융을 살릴 수 있고 금융은 결국 제조업을 살린다라고 포장을 하면서 가져온 도구였었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살았나요? 안 살았죠. 제조업은 IT를 빼고는 미국의 제조업의 GDP 대비한 비중은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AI라는 화려한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기존의 화학, 철강, 그다음에 섬유, 의류, 목재, 기계 이런 것들은 계속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 해고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뭐냐면 실패를 덮기 위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를 덮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가 나오고 새로운 도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어떤 특정 산업과 유동성이 레벨업을 하더라. 그 지금 변곡점에 또 와 있다.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이 보실 때는 이 실패를 덮기 위한 양적 완화, 금리의 장기 인하, 그리고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어떤 금융의 혁신으로 포장된 또 다른 실패를 덮기 위한 국채 수요를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뭐 예를 들면 주식에서도 굉장히 이 분야가 많잖아요. 어떤 산업에 좀 요게 핵심적으로 돈이 갈 수 있을지 짧게 그거까지만 하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거, 섹터에 대한 거를 제가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자분들은 금이 너무 빠르게 올랐고 금 랠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을 더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금을 굳이 이제 그 부담을 갖고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이 그럼 여기서 추세 하락을 할 것이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금은 유동성의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여기서 또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유동성이 풀릴 때는 수익률 게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전 세계 메이저들, 많은 투자자들이 요번엔 여기가 자산이 저평가돼 있어. 여기가 저평가돼 있어. 이제 실렉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땐 초고의 위험 자산으로서 공급이 되는 거고. 근데 굳이 이제 금을 갖다가 지금 상황에서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뭐 더 여기서 수익률을 뭐 100% 기대하면서 가기에는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지금까지 또 안 오른 쪽이 있어요. 예상 밖으로. 이제 IT 반도체, 장비 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두 가지 섹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아발란체라는 이제 그 플랫폼을 아시죠? 아발란체에서도 자체 플랫폼을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USDC, 서클이 더 매력적이고 지금은 보급량 자체는 많지만 이런 기업들조차도 나중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22조 달러라는 미국의 M2에 맞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공급되려면 테더도 더 많아져야 되고 USDC도 더 많아져야 되고 또 마이너했지만 규모 자체는 마이너했지만 새로운 이제 기업군들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더 찍어낼 수 있는 그 캐파 여력을 열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회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뭐 비싼 예로 리플도 마찬가지 되겠죠. 그러한 기업 재단이 갖고 있는 자체의 플랫폼 코인들은 또 부각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그런 회사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계속 수수료나 운용에 의한 수익을 계속 거두드리게 되면 이게 경우에 자체 플랫폼 코인에 대해서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자한테 좋은 이제 베네핏을 줄 수 있어요. 마치 이제 BNB가 예전에는 굉장히 출발은 그렇게 세지 않았지만 BNB 결국엔 이제 바이낸스의 그 수수료 수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거래 수익 때문에 BNB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인 쪽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물 기업의 군에서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장비가 좋았지만 다음 패러다임이 뭐였죠? 결국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인공지능 로봇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로봇의 머리입니다. 머리는 결국 뭐라 관련되면 AI 소프트웨어예요.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은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기업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팔란티어는 올랐지만 다른 기업들은 실적이 부진해요. 왜냐하면 당장의 수주가 반도체 장비에 집중이 되고 모든 소프트웨어 챗봇의 중심은 오픈 AI가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다음 패러다임은 로봇으로 가는 생각하는 머리 로봇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우리나라에도 뭐 범 LG를 통틀어서 그다음에 이제 삼성에도 로봇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이 머리를 연구하는 기업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비, 메모리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고 낸드 회사가 좋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는 플랫폼 기업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발행하는 회사 외에 운용하거나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쿠팡에서도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결제 시스템 구축망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은 너도나도 이제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이 되거든요.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 시장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거는 검증된 기관들이 많이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뭐 지금 연구에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군들이 미국에도 있지만 한국에도 많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그런 기업군들을 많이 탐색을 해보셔야 된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저희 이어서 2부에서 한미 관세 요번에 협정 그리고 미중 전쟁 관련해서 현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정 15%로 협정하신 거에 대해서 선방했다. 우리 정말 좋다. 잘한 것 같다라는 성명도 냈고 또 어제 마침 핵잠수함 관련 승인도 있었고 분위기가 좋은데 객관적으로 한미 관련 협정, 협상 2,500억 불 말이 많은데 좀 어떻게 됐고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감히 이거는 이제 정책자분들께서 이제 결정하실 부분이고 그리고 협상의 물꼬가 그래도 잘 열렸고 그리고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자동차의 15% 그다음에 보편관세 15% 이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기업들이 잘 뛰어가지고 밑그림을 잘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감사하고 좋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우리가 대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상에서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자동차 쪽은 15% 관세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 관세 2%에다가 15%를 갖다가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일본은 17%, 영국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이번에 위너라고 했는데 그만큼 롤스로이스의 비행기 부품이나 이런 이제 항공기 부품들을 미국에다 공급을 하고 그 대신에 미국의 자동차 시장 자체를 갖다가 영국에서 열어줘라. 자동차 수입을 할 수 있게 열어줘라. 이런 이제 조항을 빨리 협상을 하면서 10% 관세가 매겨졌기 때문에 사실 관세율만 보면 전 세계에서 영국이 지금 위너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정책이나 산업정책에서 영국이 굉장히 빠르게 잘 따라가고 있거든요. 영국은 지금 법안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도 지니어스 법안 나오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내년 초에 이제 상용화 예정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일본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차나 픽업 트럭을 주로 하진 않지만 메이저 경쟁자들한테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R&D나 협력을 갖다가 더 많이 민간에서 해줘야 자동차 산업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경쟁을 이제 깔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25, 27년도까지 보면 지금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최국 대우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빈자리, 그다음에 미국이 차지하려는 AI 오너십 패권에서 기회가 되게 많고 사이클 자체도 업턴이에요. 사이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자동차라든지 섬유,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그다음에 신재생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거티브예요. 산업 자체가 사실은 경쟁이 되게 격화되고 있어요. 특히나 파이 수요 시장 자체를 보면은 최근에 미국 실제 소비와 그다음에 소매 판매 실적과 CPI에서 보이는데 신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제 내년도가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자동차 리스, 할부금융 금리 자체가 너무 높은 상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동차 가격, 신차 가격이 다 관세 때문에 GM 포드조차도 완성차를 만드는 미국 회사들조차도 굉장히 비싸게 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픽업 트럭도 이제 거의 1억 중반대, 1억 4천, 5천을 이제 육박하다 보니까 신차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오버럴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 대신 당장 필요한 사람들은 중고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동차 관세는 굉장히 마진에 대해서 그 전에 25%보다 15%는 더 우리한테 좋을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경쟁에서 잘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그러려면 기술 협약이나 뭐 젠슨왕 대표가 얘기했던 이제 현대차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이런 데에서 우리가 좀 주고받는 게임에서 기술적으로 주고받는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지 도요타 이제 혼다를 갖다가
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들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외환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환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미국은 철저하게 달러 약세로 가고 있어요. 달러 약세로 가면서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를 내년도에 유발시킬 거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달러 약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뭐냐면은 외국으로 해외로 결국에는 이제 수입 수요만 제한이 되면 미국 외에 다른 국가들로 달러가 나가지가 않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만들어지는 시점은 뭐냐면 외국에 달러가 많고 그 달러들이 결국 미국채를 사거나 달러를 다시 사려는 욕구들이 강해질 때 그때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지금은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금수 그다음에 불공정 모역이다 해서 산업별로 수출을 금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런 교육이 압박당하는 상황에서는 해외로 나가는 달러 물량도 사실은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달러가 없으니까 미국채를 사거나 수요 자체도 사실 외국에서는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계속 약세인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은 지금 1,400원, 20원대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500억 불은 조선업 펀드에 쓰기로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조선 쪽에서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그 돈들이 다시 이 마스크와 관련되는 프로젝트에다가 재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선물한 매도 물량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수주를 조선 우리 회사들이 많이 받더라도 왜냐면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2천억 불을 현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할부로 주는 건데 그걸 200억 불씩 주되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외환 시장이 조금 어려울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이 자금은 200억 불은 좀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거는 이제 최종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서 액팅을 하면서 액팅 프로시저로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자라는 룰을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이제 협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음번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바람이지만 200억 불을 낼 때 외환시장이 어지러울 것 같으면 그거는 시점과 자금은 조율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단서가 또 들어갈 수 있죠. 200억 불을 내되 만약에 한 번에 미국에 대해서 무제한 통화 사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200억 불을 주는 대신에 200억 불만큼 우리가 스무딩 오퍼레이션, 환율 안정화에 매년 평균 쓰는 게 한 200억, 150억 불 되거든요. 그 금액이 쓰여졌으니까 미국에 주어졌으니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은 매년 통화 사업으로 해주세요. 라는 체결이 같이 들어갔으면 사실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죠. 돈을 주어도 결국에 다시 통화 사업을 통해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명분의 계약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일본처럼 뭐 유럽처럼 무제한 통화 사업을 바로 요구하기보다는 주는 만큼 통화 사업을 일부씩이라도 해주세요라는 체결을 좀 협약에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야지 환 시장에서도 200억 불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가 4천억 불 이제 넘어간 지 오래됐기 때문에 200억 불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매년도 계속 쌓여가게 되면 외환 시장 안정화에 쓰이는 200억 불이 오히려 미국에만 주는 그리고 계속 부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외환 시장 개입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야 되고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그리고 200억 불이 또 나가고 그럼 매년 나갈 수 있는 외환 보유고 자체가 350억에서 400억 불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게 단순 계산하면 10년이면 끝나거든요. 물론 이제 수출을 계속해서 우리가 벌어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미중 협상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미중 협상은 굉장히 두리뭉실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비행기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귀국을 하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이 잘 되었고 관세율을 갖다가 이제 40%대로 중국에 대해서 낮춘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칩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히토리오와 관련된 수출은 이제 1년 동안 유예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은 어떻게 할 건지 미국의 IT 빅테크들이 수출을 여전히 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는지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했어요. 요번에 두리뭉실하게 넘어왔고, 중국이 결국 이제 여러 통신사를 통해서 이제 신문 지상을 통해 가지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언론상에서도 사실 중국도 서로 협의가 잘 되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특히 이제 IT,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협정할 건지,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낮춰주면은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포지션을 명확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트러블의 여지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내년도 중간선거까지 중국하고 그렇게 싸워서 이득 볼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 수입이 문제인데요. 관세 수입으로 매년 1조 달러 이상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올해 누적적으로 벌어들인 관세 수입을 보면 2,300억, 400억 불밖에 안 돼요. 5분의 1 수준밖에 네. 안 되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최근에 보시면은 지표상으로 보셨을 때 무역수지 적자가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수출이 조금 는 영향은 있어요. 근데 수출의 그 증가폭 자체가 뭐 1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늘어난 건 아니고 수입이 결정적으로 감소를 빠르게 했거든요. 미국인들 자체가 수입 수요 자체를 갖다 축소를 시키면서 관세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항을 하는 거죠. 비싸진 관세로는 사지 않겠다. 소비를 안 한다. 왜냐하면 일기 때도 겪어봤지만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은 이거 놔두면 나중에 협정을 하게 되면 관세율이 나중에 낮아지는데 그때 가서 사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관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수입이 적어지는 만큼 관세 수입도 당연히 적어지는데 그나마 중국 대상 관세 수입은 총 수입 금액에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요. 관세 수입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나마 벌리고 있는 중국 관세 수입을 중국하고 또 트러블을 일으켜서 그것마저 막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자꾸 유화적인 제스처를 표하고 두리뭉실하게 협정이 잘 됐다, 관세율을 낮춘다라고는 하지만 크리티컬 산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차기에 이제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상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는 이제 헌법을 갖다가 다시 고쳐서라도 또 한 번에 연임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상태면 다시 이제 의회를 장악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중국하고 굉장히 트러블을 강화시키는 문제들은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흐름에서 그냥 오히려 동맹국들하고의 협정을 더 크리티컬하고 이제 세세하게 조율하는 그런 과정들이 더 반복이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우리나라가 뭐 한 부분에서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관세가 15%면 괜찮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제 제가 기사 보다 보니까 반도체는 15%가 뭐 확정된 게 아니다, 뭐 이런 류의 기사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사실은 미국 내에서 바틀렉이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약간은 아킬레스건인 부분들이 이제 제약 부분하고, 제약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중국의 우시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기술이든 제약 가공, 그다음에 의료품, 원료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랑 관계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끊으면 어디선가 대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의학 제조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최고급 대우를 유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중국 거를 우리나라 걸로 대체해야 되니까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 안 되니까 한국, 그렇죠. 이쪽 분야는 바이오는 관세 최혜국으로 낮춰줘. 맞죠.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제일 재정에서 가장 트러블을 일으키는 부분은 이번 트럼프 얘기 때 답이 보이잖아요. 약가 인하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더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메디케이드하고 메디케어에서 사실 약, 병원 수가 이런 것들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 나가는 거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지역, 우리 이제 주정부에서 주는 이제 지원 금액이 있는데,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을 나중에 이제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지원은 다 나갔는데, 돈 주세요 하면은 사람이 오버가 되고 이제 주별로 만약에 약간 오버가 됐으면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법상으로 남아있는 이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지원이 안 된다는 걸로 역으로 정부가 소송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약속해놓고 네. 지원 안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 이 재정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이 고령화가 되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근데 약가 인하를 해야 되는데 수입 원재료 의약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세 자체를 높여버리면 이 재정은 더 파탄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재 가격이 미국이 목재 가구들, 목재 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을 하는 추세예요. 미국도 부동산 시장에 사실 보면 지금의 공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제 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원재료와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관련된 모기지 금리 자체도 높기 때문에 수요는 적은데 공급자는 마진이 안 좋고 그러니까 계속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재와 관련돼서도 이제 무관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되느냐? 반도체는 약간 이제 이게 딜레마에 놓여져 있죠. 만약에 반도체에 대해서 무관세를 그냥 해버리면 최고국 대우를 하거나 무관세를 해버리면 당장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우리 하이닉스의 HBM4 그다음에 이제 5로까지 넘어가는 때까지 계속 HBM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가격은 다운그레이드가 되니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게 다 해놓고 협정을 그냥 클로징 해버리면 중국도 지금 HBM 칩이 필요하고 AI를 갖다가 계속 월등하게 미국 못지않게 만들고자 노력하자면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중국 공급을 하니까 이 무관세를 갖다가 조정할게 이럴 순 없잖아요. 미리 못을 박아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게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싸게 계속 공급하는지를 보고서 관세율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특히 디램에 대한 HBM용 디램에 대한 공급을 얼마나 미국 위주로 잘 끌어가는지를 보고서 나중에 그 공급량과 또 일본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거 다 계산해보고 한국에게는 관세율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추이를 보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최종적으로 정하겠다. 그럼 지금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강화되고 정말 중국 견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이득에 아주 부합하는 그 의약 분야는 본인들이 급하니까 15% 인하 최애국해주고 반도체는 중국에 공급하거나 TSMC나 일본이 잘 되면 한국이 좀 덜 중요해지면 관세 조금 더 올리고 그럴 수 있죠. 목줄 잡고 이렇게 흔드는 카드로 남겨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협정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협의라는 거는 그전에 계속 미국의 그냥 강압적인 요구만 있었던 거잖아요. 압박적인 요구만 있었는데 이제 그 물꼬를 텄다는 측면 그리고 자동차 관세율은 15%로 그래도 컨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는 감사하고 굉장히 잘 된 일이죠. 박수 칠 만한 일이죠. 근데 나머지 요소 이제 이야기된 부분을 보면 앞으로 또 거쳐야 되는 관문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또 지금 어떤 관료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의 저력,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저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간을 보는 거지 반도체 저력 없으면은 뭐 그냥 미국에 팽당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국가들이 지금 관심도 못 받고 있잖아요. 중동 국가들만 해도 지금 뭐 석유 말고 뭐 니들이 뭐 있냐 하면서 거의 막 개무시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레버리지 또 지금 관료분들이 힘쓰신 덕분에 그나마 물꼬를 트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거는 맞는 거죠. 결국엔 기술력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단순히 방산,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까지도 우리가 보시면 이게 확장적으로 디램만 강조가 되지만요. 결국에 반도체의 그 응용처 자체가 상품 IT 서비스, 그러니까 IT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 우리가 확장이 상품이 더 많이 된다. 나중에 로봇으로까지 된다. 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ATP라고 그래서 어셈블링하고 그다음에 테스팅하고 패키징은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거의 메인에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세 개를 합치면 20, 3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다른 싱가포르, 뭐 필리핀 다 퍼져 있긴 한데요. 이 능력을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중요 부분을 다 갖고 있어요. ATP도 20, 30%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패브리케이션도 이제 제조 쪽도 갖고 있고 디자인 쪽도 우리가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응용처가 넓어진다는 건 상품이 많아지는 거고 상품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쓰여질 분야가 IT에서 굉장히 많다는 건데 각 분야에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상의 주도력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이 파워가 지금 빛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협정 자체가 앞으로 무조건 나빠질 거라기보다는 관문은 남아있지만 이 기술력으로 도파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패턴이 이어진다면은 이제 삼성의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이제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도 이미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두산의 그룹 지주사 안에 이제 어떤 부서로 있고,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사실은 LG 그룹은 반도체는 포기를 했지만 IT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X1이라는 버전은 전 세계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보면은 9등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특히 수리적 코딩 이쪽 부분에서.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머리가 중요하다는데 LG그룹에서는 로봇에는 진심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인수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LG 그 CNS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의 강점은 굉장히 많은데 이미 신흥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IPO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지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세일즈를 하게 되면 이제 수요는 제한이 되니까 현지 기업을 M&A 하려는 이제 그 목표를 이미 선언한 지 오래예요. 그러면은 국내에 탑 티어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가 미국 혹은 일본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 마켓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마켓 파워까지 갖게 되면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직세일즈를 하는 그런 경향성까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룹들이 지금 더 커질 여지가 있다. 이건 뒤에 이제 후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룹 관계사들, 기업들의 시총 자체가 지금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이번에 이제 말 그대로 물 들어온 타이밍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어떤 한 산업, 기술 산업, 특히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 집착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키우려는 의지를 보이는 만큼 한국이 그에 의한 기술력 혜택과 기술력의 우위성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트럼프한테 감사할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오히려 빛나게 해주고 있다. 네네. 이게 많은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시장을 사실 제조업이나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추월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차단해 줌으로써 우리 이 범미국 진영에서는 우리가 독보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중국 거 싸다고 나중에 바로 살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블록이 생겨버리면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갈등 덕분에 제2의 전성기 이걸 잘 활용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국력 측면에서?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 막 이렇게 우리가 미래가 없다, 이제 뭐 경제 끝났다, 고령화로 우리나라 희망 없다, 이거 아니다. 결국 수출로 드라이브로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수도 커지면 좋겠지만 내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영업자 문제,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전통 산업들은 계속 이제 약간 하락 추세를 겪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신성장 산업들은 계속 기술력으로 버팀목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일기 때도 사실 중국하고 이제 미국의 교역, 그다음에 중국이 다른 국가한테 수출할 수 있는 그 교역 자체를 갖다 관세로 압박을 하면서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오히려 우리의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그만큼 기회의 요소는 우리한테 지금 많이 다가와져 있다. 그래서 지금이 25년도 하반기 연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 수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열어둬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3부에서 2026년 경제 이제 개인 측면에서 어떻게 자산 배분하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